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 뉴탄선 세계지리의 진짜 고민 진웅입니다. 자, 이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을 외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D-Day! 예, 오늘 드디어 완강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40강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완강 인사는 마무리 멘트 때 날리도록 하고요. 오늘 설레이고 약간은 좀 아쉬운 마음을 안고 강의를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찌됐건 저와 정이 많이 든 만큼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인사는 조금 이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40강이고요.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세계의 주요 경제 협력체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WTO 살펴봤는데요. 자, 일단 WTO는 무엇을 목표로 한다? 예, 자유무역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다자간 협상, 무차별주의, 그리고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키워드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IMF와 OECD까지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세계 주요 경제협력체의 4가지 유형 정리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그리고 단일시장까지. 자, 그 이후에 우리 세계 주요 지역 경제협력체 정리했었죠. EU, 가장 강력한 결합을 가진 지역 경제협력체이고요. 그 다음에 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가장 느슨합니다. 다양하고 최대 경제협력체지만 굉장히 느슨한 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유사한 무역구조로 상대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작다. 그 다음에 나프타, 예, 국영수 각각의 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크다.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에 노동 집약적 공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멕시코에 많이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복습하셨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끌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20강부터 38강까지 소개해드렸던 지역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때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그 당시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추억의 사진을 꺼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기억나시나요? 예, 페루의 나스카 재상화입니다. 누가 그렸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그렸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헬기를 타고 다양한 지상화를 감상하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광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여기 기억나시나요? 무려 3개 종교의 성지인 곳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죠. 여기가 바로 유대교의 성지인 통곡의 벽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슬람교의 성지인 바위사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티교의 성지인 성묘교회도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죠. 다음에 어딘가요? 예, 캄보디아의 국기에도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바로 앙코르와트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타지말, 예, 어떤 한 황제가 왕비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고 알려져 있죠. 무려 22년 동안 공사를 했다고 하고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 손목을 다 잘랐다 그랬죠. 다음에 어딘가요? 예, 크로아티아의 플리트비체라고 하는 곳입니다. 석회암지대에 발달해 있는 곳인데요. 무려 90개 호수가 발달되어 있고요. 석회 동굴도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음에 예, 빅토리아 폭포, 세계 최대의 깊이를 가진 폭포입니다. 무려 평균적인 깊이가 110m 넘어가는 곳이라 그랬죠. 너비는 1500m에 다다르고요. 다음 여기는 뉴칼레도니아라는 곳입니다. 하트 섬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역시 최근 들어서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고요. 프랑스의 영향에 의해서 프랑스 문화와 전통 문화가 뒤섞여 있는 곳이기도 하죠. 뉴칼레도니아. 다음에 미국의 모뉴먼트 밸리라는 곳이죠. 그래서 마치 기념비들이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모뉴먼트 밸리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영화에도 등장했던 곳이고요. 예전에는 그 서부 영화에 엄청나게 자주 등장했던 곳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발음해도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룩소르죠. 룩소르의 하트셉스투 장제전입니다. 이 쉬운 걸 그때 왜 못했는지. 하트셉스투 장제전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역시 벽돌을 쌓아서 지은 것이 아니라 조각을 해서, 흙을 조각해서 지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룩소르라는 곳에는 신들을 위한 신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들의 무덤도 같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투탕카멘 왕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세계 여러 나라의 신기한 국경선들 소개시켜드리면서 얘기했던 곳입니다. 바로 여기가 벨기에고요. 여기가 네덜란드죠. 여기가 바로 두 나라의 국경선이고요. 자유롭게 국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 캐나다의
캐나다의 옐로우 나이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곳 중에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얘기하죠. 아름다운 오로라 관찰할 수 있고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지만 한번 오로라가 나오기 시작하면 우와 정말 이 황홀함을 잊을 수가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옐로우 나이프.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입니다. 성베드로 광장이고요. 다음 여기는 터키의 이스탄불. 그래서 저기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는 건축물이죠. 6개의 미나렛을 갖고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성 소피아 성당, 아이아 소피아 성당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오일 머니를 이용해서 인공 섬을 만들어놨죠. 팜 아일랜드라고 부르고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여기는 두오모 광장입니다. 여기 바로 예배당이고요. 성당 그리고 피사의 사탑 기억나시죠? 요런 사진들 많이 등장했던 곳입니다. 두오모 광장. 다음에 아름다운 동식물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동물들이 아직까지 인간을 많이 보지 못해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소개해드렸었고요. 다음에 여기는 미국이죠. 요세미티 국립공원입니다. 여기가 바로 빙하 갚아놓은 U자곡, 빙식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바로 하프돔이라고 해서 암벽 등반가들이 선망하는 곳이라고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다음에 스위스의 융프라우. 전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기억에 남는 게 그 라면밖에 없습니다. 꼭대기에 가면 우리나라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곳. 다음에 마지막 38강에 소개해드렸던 곳입니다. 하와이의 오아후 섬,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불리는 분화구죠. 여기까지 하와이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제가 소개해드렸던 38군데의 끌림 사진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예전에 어렸을 적 사진첩을 보는 것처럼 옛날 생각이 조금 나시나요? 아마 이 강의를 듣는 게 여러분들 2학기 때가 될 수도 있는데요. 2학기 때가 되면은 옛날 생각이 보다 더 새록새록 돋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보면 제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자, 오늘 왕관을 기념해서 간단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프닝 코너, 바로 끌림이라는 코너였죠. 자, 끌림 코너를 이용한 이벤트입니다. 바로 제가 짓고도 좀 유치한데요. 입금이라는 이벤트입니다. 입금! 나를 이끌었던 곳! 정말 기억에 남는 곳! 내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하나 선정을 해서, 물론 제가 소개해드렸던 지역 중에서요. 사진 하나 올려주시고요. 왜 이곳에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공지사항에다 다시 올려놓을 테니까요. 입금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끌림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였는데요.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딜 또 소개하지? 사진은 또 어떻게 구하지? 나도 가고 싶은데 정말 이 가서 사진을 찍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힘들게 준비했던 코너인데요.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에 남겨주시면서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또 강의를 보기 전에 약간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힘들었지만 굉장히 뿌듯했던 코너가 아닌가 생각드립니다. 자, 다음에도 더 좋은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40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출발해보죠. 자,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징. 자, 전 세계적으로 최근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 문제들은 왜 일어나고 있느냐? 먼저 원인부터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원인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 단원에서 학습했었죠? 전 세계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많이 먹어야 되고요. 더 많은 난방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냉방을 해야 되고요. 더 많은 물건을 써야겠죠. 그러면서 자원 소비량이 급증하면 그만큼 오염물질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산업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다양한 물건을 만들려면 역시 다양한 자원을 갖고 와야 되고요. 또 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얘를 만드는 과정에서, 또 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오염물질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산업화.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 인구는 대부분 어느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랬죠? 2, 3차 산업이 발달한 도시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을 우리는 도시화율로 나타낸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 도시들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도시화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로 인해 인공 구조물,
빌딩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포장 면적이 늘어나면서 역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포장 면적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식생 피복이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자연 상태의 땅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환경 문제가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이 환경 문제가 어느 한 나라와 관계 있는 게 더 이상 아닌 것이 돼버렸기 때문이죠. 자, 친구가 식중독에 걸렸어요. 또는 급체했습니다. 속이 너무 안 좋대요. 친구가 아픈 거 솔직히 뭐 나랑 상관없죠. 아파? 그래, 뭐 아프다거나 아프구나. 친구가 막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방구를 맡깁니다. 이제는 친구의 아픔이 더 이상 나랑 관계없는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다양한 국가들의 관심사가 된 것은 바로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요.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발생한 환경물질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더라도 환경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 너 그거 뭐냐? 더 이상 배출하지 마라! 라고 하면 두 나라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나라의 범주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뭐 지구 온난화나 오존층 파괴 같은 것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세계인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 지구적 규모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환경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 여러분들 이미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한 단어일 텐데요. 자, 일단 지구온난화는 무엇이냐? 자,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대기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그것을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온실가스는 무엇이냐? 얘네들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기체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CO2, 이산화탄소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도 역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얘죠.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자, 이러한 온실가스들이 온실 효과라는 것을 일으키면서 대기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온실 효과는 무엇이냐? 우리 그림 준비했어요. 자,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딸기 농장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딸기 농장에 가면 딸기 따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딸기를 막 따가지고 따면서 막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 딸기잼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죠. 자,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어떻던가요? 되게 덥습니다. 그래서 와, 딸기 따러 가자! 오, 들어가는 순간 더워! 핫!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비닐하우스는 대체 왜 더운 건가요? 자, 비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열 에너지는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반출되는 열은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열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자연스레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을 우리는 온실이라고 부르죠. 온실, 따뜻한 공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여름철에 자동차 생각하시면 가장 쉬워요. 자동차 여름철에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오, 막 정말 이 뜨거운 공기가 막 쏟아져 나오죠. 역시 유리도 이와 비슷한 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온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바로 온실가스라는 아이들입니다. 보죠. 지구 주변에 대기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자, 대기는요,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열은 통과시키지만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일부는 흡수하고 일부는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자, 이렇게 대기가 지구로부터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은 바로 대기에 CO2와 같은 온실가스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연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최근 들어서 CO2와 같은 온실가스의 양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자,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지구의 기온도 높아지게 되겠죠. 뜨거워!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에 의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서 대기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현상,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대체 왜 이러한 온실가스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이건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화석연료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양한 온실가스들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가축, 사육, 부수. 다시 얘기해서 많은 가축, 더 많은 가축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축이 여러 가지 풀 같은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면 방구도 끼죠. 그 다음에 똥도 싸고요. 오줌도 쌉니다. 이 가축의 배설물에 많은 양의 메탄이 들어있대요. 얘가 계속해서 똥을 계속 뿡뿡뿡뿡 싸면 메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가축이 하는 트름, 그 다음에 가축의 방구에도 이러한 메탄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소를 키우는 나라에 방구세를 매겨야 된다. 니네들이 방구를 낄 때마다 지구온난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소 방귀세가 등장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실제로 매기고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러긴 하던데요. 뭐 정확하게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축 사육이 늘어나면서 메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실가스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 이산화탄소가 중요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숨 쉴 때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CO2를 내뿜죠. 지구의 인구가 늘어나면 여러분들 모두 지구온난화에 동참하고 있다. 니네가 지금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CO2 꼭 기억하시라고 하던 얘기예요. 그리고 가축, 메탄, 방구, 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지구상에 있는 CO2를 흡수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많으면 많은 양의 CO2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감축되게 됩니다. 그런데 CO2를 흡수하는 이러한 나무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산림 면적이 감소되면서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무를 계속해서 베어내다 보니까 이 CO2를 흡수하는 애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흡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CO2의 양이 더욱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온실가스 증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영향 보죠. 자, 이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빙하가 녹으면서 고산지대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점점 차올라요. 그러면 해안 저지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 투발루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는 거죠. 투발루는 계속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국토의 많은 부분이 침수됐다 그러죠. 국토 포기 선언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국토 포기 선언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난민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국토를 포기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많은 지역이 침수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산 빙하의 하한 고도. 좀 말이 어려운데요. 자, 고산, 높은 산의 꼭대기에 가면 빙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여기까지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역시 빙하가 분포할 수 있는 고도를 0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은 해발 고도가 낮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니까 이 아래쪽은 0도보다 기온이 높아서 더 이상 빙하가 분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때 이 0도가 자리 잡은 0도가 나타난 이 고도를 우리는 하한 고도라고 얘기합니다. 빙하의 하한 고도. 자,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기온이 상승합니다. 과거에 0도였던 지역이 5도로 변해버렸대요. 더 이상 빙하가 분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빙하의 하한 고도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0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산 빙하의 하한 고도는 상승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냉대림의 북한계. 역시 똑같습니다. 자, 대륙이 있습니다. 냉대림은 가장 추운 데서 자라나는 수목들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냉대림이 자란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최난월 식생의 분포한계죠. 평균 기온이 10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여기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들은 최난월 10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무, 냉대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린 이것을 냉대림의 북한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합니다. 여기가 10도가 아니라 15도로 변해버리고요. 10도가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해보죠. 그러면 냉대림의 북한계가 보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로 돌아가면 냉대림의 북한계가 북상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에 열대성 질병,
대표적인 게 뭐 말라리아, 댕기열 같은 것들이 있죠. 당연히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면 열대성 질병은 많이 발생하겠죠. 발생 범위가 확대되고요. 다음에 영구 동토층, 우리 툰드라 기후 지역에 1년 내내 얼어있는 토양을 영구 동토층이라고 얘기하죠. 분포 범위는 당연히 기온이 높아지면 축소되겠죠. 축소. 다음에 6번째, 열대성 저기압, 태풍, 허리케인 같은 애들. 기온이 높아지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선지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2번이랑 3번 같은 경우는 약간 내용이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대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대책 보죠. 자료 먼저 보고 대책 봅시다. 자, 이게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빙하의 모습입니다. 1939년에는 여기까지 확장되었던 빙하가 2001년에는 이렇게 뒤로 후퇴를 했대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아마 더 후퇴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극해에 있는 빙하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여기까지 뻗어있던 빙하가 이제는 이만큼 축소되었죠. 역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아까 지구온난화에서 온실가스가 증가하는 요인 크게 2가지 얘기했었죠.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 그 다음에 산림 제거, 요 2가지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해야겠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고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같은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다음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 거죠. 조림사업, 나무를 조성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지구온난화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환경 문제는 오존층 파괴입니다. 자, 오존층 파괴. 우리 성층권이라고 하는데 오존이라는 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얘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원인이 뭐냐면 바로 염화플루오리나탄소, 프레온가스라고들 부르는데요. 염화플루오리나탄소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오존층이 파괴되는지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지표면이 있고요. 대개의 성층권에 오존이라고 하는 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구로 들어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막아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스프레이나 에어컨 또는 냉장고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냉매제 역할을 하는 염화플루오리나탄소, 쉽게 프레온가스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사용하게 되면 염화플루오리나탄소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얘는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층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층권에서 오존을 만나게 되면 얘네들이 오존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외선이 그대로 통과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인간들이 많이 쬐게 되면 얼굴이 타기도 하고요. 피부에 암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백내장 같은 것들이 발병하기도 합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백내장과 피부암의 발병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해로운 자외선들이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남극의 오존의 모습인데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구멍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옛날 자료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오존층이 파괴되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원인 살펴봤고요. 2번째, 영향이 무엇이냐? 피부암 및 백내장, 그리고 각종 질병의 발병이 늘어날 수 있고요. 2번째, 식물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식물이 성장하려면 광합성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식물이 유해한 자외선을 많이 쬐게 되면 광합성을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생장이 저해되면서 수확량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죠. 대책!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얘를 안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존층 파괴 물질의 사용을 중지하고요. 대체제를 개발하면서 오존층 파괴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프레온가스라고 불리는 염화플루오리나탄소의 사용량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개발국 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사용하는 나라들이 많대요. 오존층 파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오존층 파괴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산성비입니다. 말 그대로 비인데요. 산성을 띠는 비, 이걸 산성비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런 산성비는 왜 발생하느냐?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 우리 아까 오존층 할 때도 염화플루오리나탄소 화학식이 나왔는데요.
이런 거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황산화물이 뭔지, 질소산화물이 뭔지 모르셔도 돼요. 우린 지리 공부하는 거지 과학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그냥 대기오염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역시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 보죠. 자,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 곳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얘는 그냥 비예요. 비입니다. 노멀 비입니다. 노멀 비. 그런데 공장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되면 연기가 나오게 되죠. 이러한 공장 연기에 다양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연기를 지나서 비가 내리게 되면 산성비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오염물질이 빗속에 녹으면서 산성을 띠게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하,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또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면서 산성비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특징 보겠습니다. 자, 얘 가장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이 점입니다.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공업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옆 동네에서 막 공장에서 막 연기를 내뿜더니만 우리나라에 산성비가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나라는 공장도 없는데 공업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산성비의 피해는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바람을 타고 이동한다. 산성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산성비가 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산성에 비가 내리니까 산림 파괴되겠죠? 강이나 호수, 토양도 산성화되겠죠. 그러면 강이나 호수에 사는 물고기가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토양에서 자라나는 다양한 농작물도 자라기가 힘들어지겠죠. 이런 내용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리석 및 시멘트 건축물이 부식, 녹아버리는 겁니다.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리석이 산성 물질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얘네들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이 지금 산성비에 의해서 많이 부식되고 있다고 얘기하죠. 산성비의 대표적인 피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원인이 얘네들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이래요. 그럼 배출 안 하면 되겠죠.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요. 공장에 탈황 시설을 설치합니다. 얘는 뭐냐면 공장에 매연 연기에서 황산화물이 많이 나오니까 얘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탈황 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있을 수 있다. 자, 자료 하나 보죠. 자, 요거는 이제 산성비 원인 물질의 배출 지역과 피해가 큰 지역 또는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자, 보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원인 물질의 배출 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선은 피해가 큰 지역, 점선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자, 원인 물질의 배출 지역은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전체에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물질의 배출 지역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도 않는 이런 지역들에서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왜?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서 많은 오염물질들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계절풍에 의해서 많은 오염물질들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바람을 타고 오염물질들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경험하고 있죠. 봄철에 황사 굉장히 심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사막도 없는데 계속해서 중국으로부터 모래먼지가 날라오고요. 중국에서 오염물질들이 황사를 타고 같이 날아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산성비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사막화입니다. 자, 사막화는 이미 우리 건조기후 할 때 정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사막화 원인 과도한 방목, 많은 가축들을 기르고요.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요. 지하수를 개발하게 되면 사막이 아니었던 곳이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 그것을 사막화라고 얘기하죠. 자, 두 번째,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받습니다. 장기간의 가뭄이 계속되거나 또는 산림을 벌채하게 되면 역시 사막화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사막화 어디서 일어나느냐? 갑자기 열대 우림의 한가운데가 사막으로 변하진 않겠죠. 우리나라의 서울이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사막으로 변하진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헬지도를 비롯한 사막 주변 지역에서 사막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사막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헬지대는 이 사하라 사막 이 남에 위치한 지역이죠. 최근에 사막화가 정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토양이 황폐화 되겠죠. 사막으로 변하니까. 예전에 이곳에서 목축을 하던 사람 더 이상 목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지을 수도 없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황사 현상이 심화됩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이죠. 대책! 자, 가장 좋은 대책은 요겁니다. 조림 사업이에요. 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무 심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방목 및 개간을 규제하는 것. 자, 그럼 우리 사막화와 관련된 자료 몇 개 볼게요. 자, 맨날 나오는 게 요거죠. 우리 교재에도 실려 있는데요. 아라레의 축소. 자, 얘는 뭐냐면요. 사막이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 주변이라고도 볼 수 없고요. 자, 여기가 바로 아라레입니다. 아라레의 주요 수원은요. 시르다리아 강과 아무다리아 강이라는 두 개의 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개의 강물이 계속해서 아라레로 흘러들면서 아라레의 수위를 유지시켜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관계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자,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서 아무다리아 강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시르다리아 강에서 물을 끌어다 썼던 거예요. 점점 관계지역이 확대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라레로 들어가는 강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라레가 점점 축소되게 되고요. 아라레가 축소되면서 축소된 지역들이 사막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레의 축소, 이제 사막화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고요. 관심 있게 볼 만한 애가 바로 얘인데요. 염분 피해 지역입니다. 염분 피해 지역. 조금 이따 사진으로도 볼 건데요. 우리 건조기후 할 때 플라야 기억나세요? 염분이 계속해서 집적되면서 소금을 채취할 수 있게 됐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계속해서 증발이 되면 토양에 염분이 집적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 염분이 바람에 의해 날리면서 소금 바람에 의한, 소금기에 의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농작물에 염분이 더해지게 되면 농작물이 말라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사진 보죠. 자, 이런 지역들이 바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고요. 다음 여기 바로 이제 토양에 염분이 많이 포함되게 된, 염분이 포함되게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막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심은 나무 잘 자랄까요? 잘 자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하는 겁니다. 대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그렇게 쉬운 대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축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다른 데로 다 내보내야 되겠죠. 여기서 더 이상 농사 짓지 마, 목축하지 마. 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요.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나무를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나무를 계속 심게 되는 것이죠. 다음 마지막 환경 문제 보죠. 열대우림 파괴입니다. 이거 굉장히 쉽죠?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원인 당연히 무분별한 벌목 나무를 계속해서 베어내고요. 그럼 이 나무를 왜 계속 베어내느냐? 농경지와 초지를 만들기 위해서죠. 자, 초지, 목장을 만드는 겁니다. 뭐 하려고? 목축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 패스트푸드점에서 받는 햄버거를 먹을 때마다 사실은 열대우림 파괴에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열대우림 파괴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패스트푸드 회사가 바로 이 브라질에 있는 목장에서 고기를 공급받거든요. 점점 더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열대우림을 밀어버리고 거기에서 소를 사육하는 겁니다. 농경지와 초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동식 화전 농업도 바로 열대우림 파괴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열대기후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농업 형태라고 얘기했었죠. 자, 한번 이동식 화전에 의해서 농사를 짓고 나면 토양이 굉장히 척박해져 버려서 나무가 다시 자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 지역에서 다시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열대우림 파괴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열대우림 파괴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영향 보죠. 자, 산림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오염 물질과 대기오염 및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겠죠. 아까 얘기했었죠. 이러한 산림들은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CO2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우림,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별명이 지구촌의 지구의 허파죠. 허파.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하고요. 많은 양의 CO2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대기를 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런 애들이 사라져 버리니 대기오염 심각해지고요. 지구온난화도 심각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런 열대우림 지역은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은 전 세계 생물종의 절반 가까이가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열대우림을 계속 베어내고 있네. 얘네들 어디서 사나요? 살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생물 다양종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만 사는 생물종들이 있거든요. 살 곳을 잃어버리니까 멸종되게 되는 것이죠. 다양종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대책 뭐였을까요?
예, 방법은 하나입니다. 안 자르는 수밖에 없겠죠.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열대우림이 파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얘가 파괴되면서 이것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 세계 환경 문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대체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역시 사진 자료 하나 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도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를 농경지와 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또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또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대요. 자, 브라질 너 그거 파괴하지 말아라. 브라질이 오케이 알았어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왜냐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보다 많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는 얘를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면적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계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 하나 더 보죠. 자, 보시는 자료는 세계의 각종 환경 문제 발생 지역입니다. 자, 먼저 짙은 색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은 사막화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막 주변에 사막화 위험 지역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사헬지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사막 주변에 역시 사막화 위험 지역 나타나고요. 사막 주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막화는 사막 주변에서 일어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열대우림 지역과 열대우림 파괴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열대우림 어디를 따라서 분포하나요? 적도. 그래서 열대우림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당연히 열대우림 파괴가 일어나고 있겠죠. 열대우림 지역, 파괴 지역, 열대우림 지역, 파괴 지역, 열대우림 지역, 파괴 지역.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각종 환경 문제 발생 지역.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계의 다양한 환경 문제로 지구온난화 살펴봤고요.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열대우림 파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문제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알아볼 내용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입니다. 우리 총 6가지 살펴볼 건데요. 얘 너무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국제 협력, 다양한 국제 협약들이 어떠한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봅시다. 첫 번째, 교토 의정서입니다. 얘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서 탄소 배출 거래제를 도입한 그게 바로 교토 의정서입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목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요, 나라마다 경제 규모에 따라서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부여합니다. A나라는 경제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100만큼, B나라는 경제가 별로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10만큼. 쓰다 보면 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다 보면 이 받은 배출권이 좀 모자랍니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이걸 사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교토 의정서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다. 두 번째, 몬트리올 의정서. 얘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의 사용을 규제하는. 세 번째는 사막화 방지 협약입니다. 너무 쉽죠? 사막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람사르 협약. 요거 자주 나오는데요. 람사르 협약. 이것은 습지 보호를 위한 협약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바젤 협약. 얘는 유해 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제한. 그래서 폐기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제네바 협약. 우리 교재는 없는 건데요. 산성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토 의정서, 지구온난화, 몬트리올 의정서, 오존층 파괴, 사막화 방지 협약, 사막화 현상, 람사르 협약, 습지, 바젤은 유해 폐기물, 제네바는 산성비.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이 있는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스스로 풀어보기 2번입니다. 자, 지도는 주요 국제환경협약을 나타낸 것이래요. 가라에 들어갈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그래서 바젤 협약, 람사르 협약, 교토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기억, 가, 바젤 협약, 온실가스 감축 목표 규정. 아니죠.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과 관련 있는 협약이라고 했습니다. 옳지 않고요. 니은 나, 람사르 협약,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보호. 오케이,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디귿. 자, 교토 의정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규제. 이게 바로 바젤 협약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옳지 않고요. 라, 몬트리올 의정서. 얘는 염화 플루오리나 탄소의 사용 규제. 바로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물질이죠. 리은과 리을이 맞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253페이지의 기본 문제 1번입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일단 어떤 환경 문제인지 살펴봐야겠죠. 자, 딱 봤더니 적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더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네요. 여기 열대우림 있고요. 여기도 열대우림 있고요. 여기도 열대우림입니다. 결국 이 자료는 열대림 파괴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기억. 지구온난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해당된다. 그렇죠. 열대림이 파괴되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구온난화 심화된다 그랬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람사르 협약 체결을 통해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아니죠. 람사르 협약은 습지 보호와 관련 있는 협약이고요. 다음 디귿. 가장 피해 면적이 넓게 나타나는 국가는 브라질이래요. 오호, 가장 넓게 나타나고 있죠. 디귿 맞고요. 다음 리을. 주요 원인은 목초지 조성, 벌목, 나무를 잘라내고요. 자원 개발, 이동식 화전 농업 등이다. 맞죠? 리을까지 맞는 내용이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르랍니다. 자, 역시 봅시다. 왠지 사막이 보이는 것 같죠?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반도도 대부분이 사막. 여기 사막 지역. 아하, 사막 지역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구나. 사막화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봅시다. 기억. 주요 인위적 요인은 과잉망목, 지나친 지하수 개발 등이다. 맞죠? 기억 맞고요. 니은 몬트리올 의정서 아니죠. 얘는 오존층 파괴와 관련이 있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아프리카의 사헬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의 가축 사육을 어렵게 했대요. 그렇겠죠. 사막으로 변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가축이 뜯어먹을 풀이 없습니다. 디귿 맞고요. 다음 리을.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건 산성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겠네요. 다음. 자, 253페이지의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자, 그래프와 같은 변화가 지속될 경우 나타날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랍니다. 자, 그래프와 같은 변화가 무엇인고 살펴보니 주어진 그래프는 북극의 해빙, 바다에 있는 빙하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북극 해빙의 면적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이겠죠. 자, 결국 지구온난화가 지속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자, 히말라야 고산 빙하의 하한 고도가 높아진대요. 자, 히말라야의 높은 산에 빙하가 있는데요. 하한 고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빙하의 면적이 축소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빙하의 면적이 축소되면서 하한 고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높아집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시베리아에서 냉대림의 북한계 위도가 북상한대요. 그렇죠. 북한계 위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냉대림의 분포 지역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맞고요. 3번. 해발 고도가 낮은 산호초섬의 침수 위험이 커진대요. 그렇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안 저지대 침수된다 그랬습니다. 다음 4번째. 열대성 질병과 병충해 피해적의 범위가 넓어진다. 그렇겠죠. 말라리아랑 댕기열 같은 거. 다음 5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대륙빙하의 면적이 증가한대요. 아니죠. 기온이 높아지면 대륙빙하의 면적이 감소하겠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54페이지의 기본 문제 5번입니다. 자, 가다 현상의 원인이 되는 환경 문제를 각각 쓰랍니다. 단답형 문제이고요. 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는 평균 해발 고도가 3m 내외로 낮고 지평이 평평해 해수면 상승으로 영토가 바다에 잠기고 있대요.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 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관련 단체는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면서 피부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자 피부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피부암의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은 오존층 파괴와 관련이 있죠. 다음 다. 사헬지대에 속한 차드의 땡땡 마을은 강수량이 적어지면서 농축산물 생산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실 물마저 부족해지고 있대요. 사헬지요. 사막화 현상과 관련이 있겠죠. 자, 요거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 문제 5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5키 드리도록 하죠. 드디어 마지막 5키입니다. 자, 첫 번째. 산업화 도시화로 이것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염화플루오르나탄소. 이게 증가하면 무엇이 파괴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다음 세 번째는 산성비의 특징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서풍, 계절풍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하라 사막 남쪽에 특히나 사막화 피해가 심각한 지역,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다음 마지막, 국제협력. 어떠한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인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키까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제가 준비했던 뉴탐솔 세계지리 40강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부터 하나 할게요. 제가 여러분과의 이별이 너무나도 아쉬운 나머지 강의를 6개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41강부터 46강까지는 우리가 1강부터 40강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 있죠? 총 6번의 강의 동안 나머지 문제들을 모두 정리할 예정입니다. 자, 문제가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들 문항 코드 검색 있죠? 문항 코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제 풀이만 살펴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문항 코드 검색 이용해 주시고요. 마지막 남은 6개 강의도 여러분들 문항 풀이하시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인사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완강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40강까지 잘 따라오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칭찬 박수 먼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요, 너무나도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너무 힘들었을 텐데, 정말 듣기 싫었을 텐데, 40개 너무 많은데, 자,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는 자기 자신, 하지만 나약해지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꼭 안고요, 토닥토닥 해주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완강하는 거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모든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끈기를 갖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완강까지 따라오는 건 정말 엄청난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뉴탐솔 세계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Q&A 게시판 살펴보고요. 수강후 게시판 직접 답글 달고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것 같고요.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항상 이별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다고 얘기하죠. 저는 또 다시 여러분들과 좋은 강의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많이 부족한 강의지만 이 부족한 강의 열심히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의 세계지리 실력 향상을 위해서 보다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격하게 아낍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